여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부 잡음 논란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장관 후보자 16명이나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두 분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고 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는 16명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은 낙마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낙마를 한다면은 몇 명이 낙마를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낙마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원 생환이다. 낙마는 한 명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파탄으로 인해서 민생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까지도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각을 최대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낙마를 많이 시켜서 새 정부 여권에 타격을 입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의석수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검증단을 따로 만들고 또 7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정이 좀 좋지 않아요.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명을 개정한 이후에 10%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19%까지 떨어져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낙마시키는 데 힘을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가장 16명 중에 핫한 인물은 교육부 장관 이진수 후보자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 이 두 분이 지금 가장 핵심 쟁점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 전 의원께서는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월요일 날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고 예. 수요일 날 아마 이진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지금 의혹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 자체가 여론을 좌우할 만큼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후보로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이며 사실은 의혹이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도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지금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그 역량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별로 표현으로는 좀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얼마만큼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이 청문회의 결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네, 지금 관전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두 분 모두 꼽아주신 청문회 첫날 내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있는 인물이 약자를 위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관건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열리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내놓는다면은 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청문회로 흘러간다면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질 논란입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을 뭐 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는 뭐 변기 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을 시켰다라면서 전직 보좌진들이 반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선우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이 돼 봐야 되겠고,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두 가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일단 보좌진들을 너무 많이 교체한 것은 이거는 사실이다. 지금 뭐 46명을 교체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체 보좌진들 5년 동안에 51명인데 만약에 46명을 교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90%가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더구나 보좌진들과의 갑질 논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해명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네. 이거는 뭐 TV조선 보도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좀 송구스럽다라면서 낮은 자세를 보이면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여당은 일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갑질이 무슨 업무상의 뭐 일을 혹독하게 시켰다라는 그런 종류의 갑질이 아니라 지금 화장실 변기 비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차에 실으면 집에 쓰레기를 국회로 가져와서 뭐 처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자극적인 이슈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강증하는 그러한 또 자료가 서로 교신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자체는 상당히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직 보좌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주당의 보좌진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역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동료의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의 고발하고 또 분개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그 갑질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강선우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갑질뿐만이 아니라 또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서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눈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떠오른 그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을 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라고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해가지고 그게 더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16명을 다 생환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만약에 저 갑질이 사실이라면은 공직자의 자격은커녕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말씀해 주셨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등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겠죠. 국민 정서라는 것이 뭐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60%를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경우에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말씀하신 여러분 가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운전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95년도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3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벌금을 선고받기 전에 당시 의원 비서관이었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또 이번에도 송구스럽다라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 것이 저는 좀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 농지를 샀더라고요. 600평 정도 규모고요. 예. 1억 한 3,5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걸 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결국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사고발 조치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 말씀하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좀 묵묵부답이었는데 본인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또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논문 중복게재 문제와 관련해서 실험은 같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다라면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연구윤리상 위반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청문회에서 큰 쟁점으로 제가 볼 때는 격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자의 논문을 표절 내지는 가로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로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했다라고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43%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검사한 결과는 1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충남대 총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구윤리위에서 검증을 했는데 표절도 아니고 또 부당 저자 표시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결정적 한방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지금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에 따른 대응 논리를 또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청문회 자리에서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시 지적하셨는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입법 활동과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 내지는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동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입법가로서 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아주 오래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다면 심각한 일일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늘 단골 메뉴처럼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청문회라는 게 특성상 다른 질의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시간이 이제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의원이 꼬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온 질문을 또 따로 하다 보니까는 맥을 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 플레이가 그동안은 없었지만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자 논문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했다 그러는데 가정법적으로
제자가 주도해서 썼다 하더라도 자기 지도 교수가 자기가 주도했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위계에 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깊이 있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이 지적해야 된다. 이거는 여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총리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방의 서울대 같은 학교를 뭐 10개나 만들겠다라고 지금 호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도덕이라든지 또는 그 의식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 부분을 단순히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그리고 그 제자 논문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식을 조기 유학시키는 데 있어서 법 위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상당히 날카롭게 야당이 짚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큰 전진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라고 환영을 했지만 학사 복귀 과정에서는 사실 형평성 논란,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이제 이 유급생들 문제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이 의대생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다 돌아오겠다라고 해도 지금 내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뭐 여름방학 때 수업을 받게 해준다든지 또는 뭐 2학기 때 수업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학사 유연화 그런 방침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느냐가 최종적으로 남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 밀어붙이기와 관련해서 지금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고 또 안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좀 잘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결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던진 메시지가 국회하고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이제 복귀를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저는 좀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복귀 이후에 또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된 일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수업을 안 받고 있다가 복귀를 했을 때 이들을 전부 받아주게 되면 처음부터 그 소위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이슈지만 비탄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하로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탕감한다. 그럼 5,100만 원을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꾸준히 이자까지 갚은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여기서 수습으로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동안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을 또 찾아보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정 갈등이라는 건 지금 의대생 복귀 문제만 나왔지만 전공의, 또 전문의 의대 교수, 그다음에 민간 개인이 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결국 디테일이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그 얘긴 맞아요. 지난 정권에서 2,000명이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의정 갈등을 증폭시킨 건 맞지만
의대생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여당도 이의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가며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의정 갈등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의료 소비자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데 있어서 의대생도 전공의도 뭐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그 하나의 책임이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회 상황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 전 의원께서 인사청문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팀플레이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혁신위는 출범했는데 인적 청산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그냥 전망을 하자면 인적 청산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선거가 코앞에 있으면 급해서라도 하는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현재 그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언더 친윤이 됐든 뭐가 됐든 똘똘 뭉쳐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리라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 청산을 하고자 하는 혁신위원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리라 보는데요. 제가 그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년쯤 지나면은 하지 말래도 인적 청산을 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여당의 정권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장관 후보자를 갖다 놓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법들 있잖아요. 논란이 많은 법들, 뭐 방송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예. 이 법을 막 거부권 없이 통과시키고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성토한다 한들 그것이 씨알이 안 먹힐 것이다. 그러면서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그 결과가 지금 TK, PK는 말할 것도 없고 70대 어르신들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TK에서도 지지층이 잇따라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TK, PK 모두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TK에서 민주당 34% 지지율, 국민의힘 27%입니다. 그리고 또 PK에서는 더 차이가 크죠. 민주당 36%, 그리고 또 국민의힘 27%. 그럼 이제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내란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변화와 쇄신과 혁신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변화와 쇄신의 혁신의 구체적인 거는 뭐냐? 결국 인적 청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경까지 오게 된 것이 결국 잘못된 친윤,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는 쇄신과 혁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흐름을 보면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남 또 그리고 친윤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구성되자마자 사퇴를 하고 지금 뭐 윤희숙 다른 이제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인적 청산과는 이제 사실과 거리를 두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혁신 2호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단일 지도 체제를 가겠다는 거예요. 단일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겠냐? 현재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 당무위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신에 중앙 당무위로 가게 되면 이거를 당대표 혼자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1인 지배, 1인 독재가 더 가능하고 예. 지금 영남 친윤들의 그런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남 자민련, 뭐 TK, PK 정당으로 더 전락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게 되면 저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이 더 심화될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7%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9%인데 저는
7%대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해체로 가야 된다. 위원정당 해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우려가 되는 국민의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